2026년 금 한동 가격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 아닐까? 이미 너무 올랐잖아.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 믿기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죠. 빠르죠? 그런데 지금 대전도 지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속도가 빠른 것과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값이 지금 거품일까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의 고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마법 같은 지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표, 금은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개념은 정말 간단합니다.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거의 일정했다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로마 시대, 영국의 대영제국 시절까지 금은비는 평균적으로 1대 12에서 1대 15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금값 고점 때는 어땠을까요? 1980년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 금은비는 1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또 한 번의 고점이 왔을 때 이때는 1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2011년 상승장은 이전보다 약했기 때문에 금은비도 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금은비는 1대 5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대 50, 역사적 평균인 1대 1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심지어 비교적 약했던 2011년 고점인 1대 32와 비교해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금값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표를 볼까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 6개와 비교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금값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마치 시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 금값 고점 때 달러 인덱스는 어땠을까요? 1980년 고점 때 달러 인덱스는 30% 하락해서 8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고점 때는 40% 하락해서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얼마일까요? 96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6. 고점 때의 70에서 80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죠. 달러가 아직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져야 금값이 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은비로 봐도 달러 인덱스로 봐도 지금은 고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한 번 오를 때 거의 10년을 오른다는 것. 역사를 돌아볼까요? 1930년대 금 상승장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10년, 2000년대는 9년. 놀랍지 않나요? 금은 단기간 급등하고 끝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 사이클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2019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이클이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11년의 상승 사이클이죠. 자, 그렇다면 2026년인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째입니다. 11년 사이클의 7년째,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 상승장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금 상승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본격적인 가속 구간에 진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차, 시속 150km로 달리지만 아직 대전도 지나지 않았다면 속도가 빠르다고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이 정도 속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금값은 어디까지 갈까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스당 5,500달러에서 6,000달러. 이 정도면 꽤 높은 목표 같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초에 금값은 약 3,000달러였습니다. 기관들은 4,000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죠. 3,000달러에서 4,000달러, 1,000달러 상승. 퍼센트로 따지면 약 33% 상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금값은 무려 70% 상승했습니다. 기관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제 2026년을 볼까요? 금값이 현재 약 5,000달러입니다. 기관들은 6,000달러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5,000달러에서 6,000달러, 역시 1,000달러 상승이네요. 그런데 퍼센트로 계산하면 겨우 20%입니다. 작년에는 70% 올랐는데 올해는 20%만 올라도 목표 달성. 이상하지 않나요?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목표는 오히려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8년차 금 투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00달러는 너무 보수적이다. 상승 퍼센티지가 더욱 가팔라지는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관들의 예측은 항상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때문에 금값이 오른 거 아냐? 전쟁이 끝나면 금값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분명 금값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상승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을 뿐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 금값 상승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바로 실질 금리와 부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보수적이었고 금은 그 예측을 뛰어넘어 왔다는 것.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때문에 금값이 오른 거 아니야? 전쟁이 끝나면 금값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분명 금값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상승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을 뿐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 금값 상승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바로 실질 금리와 부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역사를 보면 금값이 크게 오른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합니다. 1930년대, 2차 세계대전 전후, 1970년대, 중동전쟁과 오일 쇼크. 그리고 지금 공통점이 뭘까요? 전쟁?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였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급망에 병목이 생깁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폐 대신 실물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탈세계화는 사실 2018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은 그 과정에서 더 불거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탈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잠깐 평화로워 보이더라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조정이 온다면 그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작년 2025년에 미국 연준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9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훨씬 더 과감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 심지어 양적 완화 재개까지. 너무 극단적인 예측 같나요?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올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새로운 의장을 임명하겠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케빈 워색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강력한 비둘기파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들이죠. 게다가 올해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간선거.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재정을 화끈하게 쓰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인물. 트럼프 일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금리 내려, 금리 내려.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때는 연준 내에 트럼프 지지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준 이사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사정리하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통화 정책으로도 돈을 풀고 재정 정책으로도 돈을 풉니다.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복지 확대, 모든 방향에서 돈이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칠까요? 금으로 도망칩니다. 작년에 금값이 70%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환경은 작년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수준이 비슷하다고만 해도 통화 정책 환경만으로 작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있다는 것.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중앙은행 금 매입 확대, 폴란드 금 보유량 급증.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탈달러. 이 움직임은 사실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26년 전부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금값이 올라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2000년 닷컴버블 붕괴 후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더 심했습니다. 금리를 제로로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200년 동안 뿌려야 할 돈을 단 5년 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가 귀엽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는구나. 5000년 역사를 보면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금과 은으로 돌아갔지. 우리도 준비해야 해. 그래서 2000년대부터 슬금슬금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같은 브릭스 국가들만 샀습니다.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2022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뭘 했을까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에 있던 달러 자산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깨달았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됐구나.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 돈도 동결당할 수 있겠네?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립국들도, 심지어 미국의 우방국들까지. 폴란드를 볼까요? 작년과 재작년에만 연간 100톤씩 금을 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1년 동안 사는 양이 200에서 300톤인데 폴란드 혼자서 100톤을 산 겁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700톤으로 늘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체코, 헝가리, 그 외 수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앙은행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현상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오릅니다. 부동산도 오릅니다. 코인도 오릅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가 좋으면 주식이 오르고 금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베네수엘라를 떠올려 보세요. 짐바브웨를 떠올려 보세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천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가 지수가 100만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와, 경제가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모든 게 비싸 보이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금, 모든 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역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1970년대를 보세요. 1930년대를 보세요. 이런 시기에 가장 빛났던 자산이 뭐였을까요? 바로 금과 은입니다. 현금은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채권도 형편없었습니다. 주식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빛났습니다. 준비하는 미래에서는 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사야 할까?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상승 사이클에서는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보세요. 횡보 기간이 얼마나 짧았나요? 조정 기간이 얼마나 짧았나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금값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조금씩 나눠서 사세요. 어떨 때는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렴할 때 살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가격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사이클의 어느 지점인지를 이해하세요. 금은비는 1대 50입니다. 역사적 평균인 1대 15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입니다. 과거 고점대의 70에서 80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상승 사이클은 2019년에 시작돼서 2030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에는 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아직 대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여전히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탈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